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SH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스카이 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국공은 당장 다음 달부터 스카이 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겠다고 했는데 직원 1,100여 명은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H 직원의 개발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상 담당 직원이 신도시 지정을 장담하며 광명과 시흥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한 달여 만에 5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인천의 한 폐교 건물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방문 판매 업체에서 4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4월 7일 재보선이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으로는 첫 주말을 맞아서 여야 후보들과 지도부, 서울과 부산을 누볐는데 오늘도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이 제법 쏟아졌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살펴보죠. 이번 선거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당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는 데 총력전을 폈습니다. 하지만 유세에 동행했던 정청래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세가 잠정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가 여당 움직임부터 정리했습니다. 지지자로부터 승리하라는 의미의 권투글러브를 선물 받고 번쩍 들어 보입니다. 시장 상인과 대학생들을 연단으로 불러 건의사항을 듣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서울 서부권에 집중했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주말을 맞아 동선을 동부권으로 옮겼습니다. 박 후보는 LH 사태 등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공개 범위를 넓혀서 신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투기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도 총출동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길지도 않은 임기 1년, 대통령하고 싸우고 중앙정부고 싸우는 일로 세월 보내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삶은 어떻게 해요? 박 후보는 오늘 오후 골목시장과 지하상가 등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었지만 유세에 동행했던 정청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현장 일정을 중단했고 일부는 화상 연결로 대체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도 표심을 확실히 다잡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동 유세에 나섰는데 주로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댕겼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농수산물 시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도 합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도 첫 도보 유세를 함께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아름다운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이끌고 정권 교체 가능하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오 후보는 어젯밤에도 안 후보와 만났다면서 곧 서울시 공동경영 구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끝까지 한번 정치의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환한 등불과 같은 새로운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둘이서 손잡고 약속했습니다. 오 후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도 못 만들고 빈부격차만 키웠다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 건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그제 V자, 어제 W자에 이어 오늘은 항상을 의미하는 A자로 강북권 4개 구를 돌며 취약지역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오 후보는 교통을 개선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제1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 부산에서는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전통시장과 도심을 돌며 바닥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틀간 부산 유세를 지원하고 빠지자 이번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힘을 실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남쪽에서 출발해 전통시장을 훑어가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활성화하십시오. 김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지역화폐, 공백전을 홍보하며 중소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이 모양으로 계속 몰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살려봐야 되겠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자영업자 무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 7대 패키지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박 후보는 현 정부에서 주 40시간 일자리 195만 개가 없어졌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물꼬를 터서 부산 갈매기가 걷지 않고 뛰는 도시, 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은 데 이어 김영춘 후보에게 여러분이 부산의 지역 경제를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박형준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내일 오전 11시 두 후보는 세 번째 합동 방송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독 40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세대별 민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실정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왜 유독 40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 조정린 기자가 40대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0대에서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57.9%대 34.7%로 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이 84.1%에 달했을 때 40대는 무려 91%의 지지를 보냈고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도 유일하게 4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섭니다. 정치 이야기는 좀 많이 서로들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틀리기 때문에 꺼려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여당 쪽에 많이 지지층이 있긴 있어요. 86세대를 이은 97세대는 사회 초년생 때 보수 정권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노무현 돌풍과 탄핵을 경험하고 월드컵 이후 광장에 나선 주역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참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치적 효능감이 강한 집단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40대가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세대인 만큼 최근 LH 사태 등의 여파로 일부 이탈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그 중산층 40대, 30, 40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40대 지지율도 일부 하락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과 차기 대선에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뜨겁다는 겁니다. 위험 수위를 넘는 막말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급기야 쓰레기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책 대신 비방으로 흐르는 여야의 볼썽사나운 선거 전략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박영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로 지칭합니다.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니 선거날엔 분리수거를 하자고 합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겸손과 통렬한 반성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말입니다. 야당은 역대급 막말이라 비난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후보도 대통령을 치매 환자라고 지칭한 것을 정당화하려다 막말 논란을 더 키웠죠.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가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양당은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처가 땅을 보상받은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 하지만 오 후보는 과거 정부 때부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오히려 시세보다 낮게 수용됐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도 박영선 후보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 보유 사실을 비판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일본의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시장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도쿄시장 박영선의 탄생을 부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 가족의 LCT 아파트 보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고 박형준 후보의 출마 이유가 부산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발판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영춘 후보의 측근 구청장이 김 후보 형의 땅을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와 친형 그리고 구청장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맞불을 놓는 셈이죠. 비전 없는 정쟁과 소모적인 비방은 결코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춘 후보 오로지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패석이 짙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정책보단 낙인 찍기로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과 부산 두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임기 1년짜리 시장 선거. 우리나라 양대 도시를 발전시킬 비전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비난들만 부각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의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자 간의 1,000억 원대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국공은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서 스카이 72 측에 영업 중단을 통보했고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까지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염전과 돌산을 개발해 국제 대회까지 유치했던 국내 대표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 72.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기획 입찰을 한 것 같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이달 8일 현장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국공은 가장 높은 임대료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영업 요율이란 독특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1위로 선정된 업체는 18홀 하늘 코스의 영업 요율로 116%를 제시했는데 100억 원을 벌어 116억 원을 임대료로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하늘 코스보다 수익이 좋은 바다 코스에서 매출액의 46%만 임대료로 내면서 손익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번 것보다 더 내겠다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한쪽은 매출 키우는 편법 쓰게 될 것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 기간도 논란입니다. 인국공은 기본 계약 기간으로 하늘 코스는 10년, 수익성이 좋은 바다 코스는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코스를 재계약해 동일하게 10년간 운영할 경우 3위 업체가 오히려 더 많은 임대료를 내게 돼 특정 업체를 위한 입찰 방식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인국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계약까지 산정해 입찰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돗물을 다음 달부터 아예 끊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 그러자 캐디를 비롯한 골프장 종사자 1,100여 명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항의 집회와 함께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종사자들이 시위를 합니다. 공기업 갑질 자행하는 공항공사 규탄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다음 달부터 물과 전기 공급 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종사자 1,100여 명은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영업을 중단을 하게 되면 진짜 많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게 되겠죠. 스카이72 골프장과 인천공항공사는 임대계약 종료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이나 캐디분들이나 이런 협력업체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운영업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임대계약 만료에도 스카이72 측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업을 중단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사업자가 협의할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측이 인수인계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핵심은 미공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샜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실제 투기에 활용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사전 유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을 외지인들이 대거 사들인 시점에 LH 직원들이 투자 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권형석 기자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LH 직원을 포함한 외지인들이 신도시 부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점은 2019년 6월과 9월,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일대에 3기 신도시 조성을 발표하기 1년 전부터 땅 매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LH 직원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협의에 나섰던 주민들 사이에서 토지 수용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광명과 시흥 땅을 사두라는 일종의 땅 투자 조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LH 직원 그런 사람들이 여기 그 광명 발표하기 전에 그쪽으로 사라. 그쪽 발표 날 거니까. 토지보상금 협상을 끝내는 대신 광명 시흥 땅에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그쪽을 땅을 사면 여기서 적게 받은 것을 그쪽으로. 지난 19일 광명 시흥 일대 10필지를 사들여 현지 주민 사이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강모 씨를 소환 조사했던 경찰은 개발 정보 유출 혐의 관련 추가 확인을 위해 조만간 재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는 사이 인천의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천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 계약서를 쓸 때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형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 1월에 6억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같은 평수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사이 1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계약서 하나 쓰면서 갱신할 때마다 4천만 원씩 올라가지고 쓰고 있어요. 1억 8천 쓰고 며칠 지나서 7억 2천 쓰고. 실제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2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인천은 0.82%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서울에 사는 사람의 인천 아파트 매입 건수는 전년 대비 48%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을 벗어나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파주로 이어지던 순환 매수세가 인천까지 몰린 겁니다.
규제를 피해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순환매적 성격으로 시장이 돌아가면서 오를 때 이제 인천이 올랐다라고 보는 사람. 전문가들은 LH 땅 투기 사태로 3기 신도시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인천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6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숫자로만 보면 현 거리두기 단계보다 높은 2.5단계 수준에 들어선 건데요. 이 와중에 인천의 한 폐구 건물을 사용하던 방문 판매 업체에서 42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50명이 넘는 이들은 폐구에서 합숙 생활을 했는데 종교 활동을 했다는 주변 증언도 나왔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폐교 건물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방문 판매 업체가 합숙시설로 사용한 곳인데 이틀 만에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합숙시설이니까 여기가. 폐교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한 건 모두 58명. 방역당국은 합숙 장소를 벗어나 한때 연락이 끊겼던 26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교에 남아있던 5명은 문을 잠근 채 이틀 동안 방역당국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문 판매업체는 교육 관련 시설로 쓰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단체로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무단 점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폐교가 종교시설로 쓰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침에 보면은 막 그 예배 소리 막 들리고 어떤 사람이 남자 하나가 나한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저기 있는데 빠져가지고. 강화구는 폐교 관리가부실의 방역에 차질을 빚었다며 인천시 교육청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5명으로 36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무증상자가 3분의 1에 이르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백신 한 병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린 이 주사기. 국내 기술로 만들어서 정부가 적극 홍보하기도 했죠.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덕에 남은 이 1인분의 백신을 누가 먼저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6인용 바이알인데 6인용을 뽑고 나서도 조금 분량이 많아집니다. 이 주사기 덕분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선 이송 인력과 미화원 등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했는데 코로나 대응 인력도 아닌데 왜 화이자 백신을 맞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게 가만 두면은 어차피 폐기를 해야 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종합병원에서도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간병인들은 접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직이란 이유입니다. 전혀 접종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 많이 하십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자체의 예비 명단에 따라 잔여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상황. 문제는 예비 명단 기준이 기관마다 제각각이란 점입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해당 기관에 탄력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2분기 백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백신 접종부터 잔여량 관리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방송 2회 만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드라마가 첫 방송 나흘 만에 종영된 건 초유의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회부 변재영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변 기자, 첫 방송부터 말들이 참 많았는데 논란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판타지 사극입니다. 조선 태종 시대를 배경으로 악령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방송부터 태종이 백성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연회 장면엔 중국 전통 음식인 월병과 중국식 만두가 등장했습니다. 네. 드라마 속 의상과 칼까지 중국 것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성을 학살한다는 거는 실제 역사 속 태종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네. 한 한국사 강사는 기생옷은 왜 한복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사를 깔아뭉개려는 의도를 벌써 지금 그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중국 역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시청자 반발이 거센되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반중 감정이 좀 쌓였던 게 폭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복을 두고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고 중국의 유튜버가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가 윤동주 시인 국적까지 중국어로 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엔 김치를 두고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선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조선 구마사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반응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류 드라마 팬들이 많은 만큼 현지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선 그들이 우리를 또 모방했다거나 드라마를 폐지한 게 결국 중국 것이란 걸 인정한 셈이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한중 간의 문화 역사 왜곡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상상이 가미된 허구라에도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페이스북에 군중 심리로 작가의 상상력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과잉 반응이야말로 동북공정이 성공하고 있다는 방증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가 드라마를 퇴출시키는 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대중문화가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인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페트병에 상표띠를 두르지 않은 생수 제품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닐 포장이 없어 분리수거가 편하고 또 친환경적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류주연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의 생수 진열대. 비닐 라벨을 두른 대신 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가득합니다. 이른바 무라벨 생수입니다. 바로 버리면 돼서 좀 편리한 부분은 있어요. 앞으로는 좀 활성화가 돼서 그 페트병으로 인한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무라벨 제품은 지난해 12월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라벨 페트병은 라벨을 뗄 필요 없이 병을 그대로 분리수거하는데 번거로움도 크게 줄었습니다. 편리한 분리수거에 소비자도 친환경 제품을 선호해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생수는 라벨을 뗀 이후 매출이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반 그런 라벨이 붙어있는 상품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판매량이 좀 높은 걸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생수업체들도 잇따라 무라벨 제품을 출시하는 상황. 하지만 대중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바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소원지를 표기해야 된다는 등의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완벽한 무라벨 페트병을 만들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라벨이 없으니 브랜드 구분이 어렵고 바코드를 붙이지 못해 계산이 불편한 점, 수원지와 성분 등을 담는 것도 숙제입니다. 탄산음료처럼 첨가 성분이 많은 제품도 필수 정보 표기 간소화 등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우리나라 라면 신화를 만든 농심 창업자 신춘호 회장이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신 회장은 56년 동안 현업에서 일하며 전 세계 100개국에 라면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세웠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농심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이 오늘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 등 가족들이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출근하셨었는데요. 올 초에 지병이 좀 악화되셔서 투석도 받으시면서 입원 치료를 좀 받아오셨습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신 회장은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라면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1965년 처음 라면을 출시했고 국내 최초 스낵 새우깡과 라면 부동 1위 신라면 등 국민 라면과 스낵이 된 농심 대표 제품들 이름도 모두 직접 지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는 라면은 지난 2004년 1억 달러를 넘긴 후 지난해 농심 전체 매출의 40%인 1조 1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56년 동안 농심을 이끌어온 신 회장은 최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노환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30일, 장지는 경남 밀양 선영입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와 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나 학생들에게 끔찍한 표현을 담은 혐오 편지를 보내는 일이 생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네일숍으로 보낸 이를 알 수 없는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팬케이크 같은 얼굴을 하고 개, 고양이, 원숭이 뇌를 먹는 아시아인들이 냄새나고 역겹다는 내용입니다. 온갖 욕설과 함께 미국을 떠나 끔찍한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가 하면 네일숍 주인에게 이 편지를 매장에 전시하라고 협박했습니다. It has to stop, okay? Because this is not the America that we all live in. This is war here, and we're contributing, and we're good citizen. 앞서 한인 최 씨도 편지 테러를 당했습니다. They postmarked it on the day of my father's funeral. How cruel could you be? 내용은 이랬습니다. Watch out! Exclamation point. Pack your bags and go back to your country where you belong. 아시아계 가게나 학생들을 겨냥한 증오 편지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증오 편지가 학생들에게 배달된 한 교육군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신고된 건수는 지난 한 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만 360건, 미국 전체로는 3,800여 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는데 검찰은 지난해에도 심의 권고를 뒤집고 불법 승계 혐의로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검찰을 출입하는 주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조계에선 애매한 결론이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선 중단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 기소를 놓고 7대7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심의의 결정 자체가 권고 수준이라 공은 다시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넘겨진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9월 검찰이 수사심의의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처럼 수사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을 상대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국정농단 재판 4년에 이어 상당 기간 법정을 전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도 변수입니다.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충수염 수술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3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삼성 합병 승계 의혹 관련 첫 재판을 다음 달 22일로 미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50명에 달해 재판 장기화는 사실상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아이젠하워 모델입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이젠하워 모델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획하고 또 성공시킨 미국의 장군입니다. 그 직후 오성 장군으로 승진한 뒤 전역해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젠하워 모델 이게 윤석열 전 총장
후보에게 뭐 참고될 만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대선에 출마하라는 대중적 열망이 있었는데도 전역도 안 한 군인이 출마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다가 결국 대선 5개월 전에야 출마 선언을 했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이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최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이젠하워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군인 그리고 검사 이 부분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결돼 있지 않다. 이것도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시민들의 조직적인 지지 기반이 컸습니다. 당사자가 승낙한 적이 없는데도 1952년 당시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이젠하워를 위한 시민 조직이 결성돼서 드래프트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나와라 아이젠하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이 힘이 돼서 결국에는 공화당을 장악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젠하워는 이런 조직을 기반으로 반민주당 세력을 결집하면서 공화당의 반감이 큰 국민들의 호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막판에 공화당이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공화당을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최근에 정당을 만들었죠. 네, 오늘입니다. 이 윤석열 지지 모임 윤사모가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직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사표명과는 무관하게 형성된 지지 모임이라는 점에서 아이젠하워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외곽 조직이 힘이 돼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직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신당을 창당할 자금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당을 안 만들고 제1야당과 연대를 하게 된다. 만약에 이 모델이라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쇄신까지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때 이런 쇄신 바람을 몰고 와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중진들보다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대선까지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초선들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뭐 방향성이 잡힌 상황은 아닙니다. 예, 뭐 어쨌든 차기 지도부 여기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자, 야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아이젠하워 모델의 느낌표는 실패한 메가더 모델로 하겠습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의 경우 아이젠하워보다 사실 더 일찍 대통령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하게 정치에 발을 담그려다 결국 대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청와대 상륙작전에 돌입할 윤 전 총장이 뭐 아이젠하워가 될지 메가더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사전투표 이번에도 여당의 유리입니다. 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자,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를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4.7 재보궐에서도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움직임이 일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박영선 후보 지지층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의향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 의향이 본투표 의향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116건의 선거무용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늦어도 지난해 11월 11일까지 결론이 진작에 났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묵묵부답이었던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냈던 이 선거무용 소송은 재보궐선거 후인 다음 달 15일에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예. 이런 논란의 적절성 여부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대법원이 마땅히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을 미루는 바람에 불신을 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정권 심판에 유리할 텐데 사전투표를 강조하는 게 애매해진 상황인 겁니다.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구청장
광역의원 대부분 민주당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꼭 가주세요. 뭐 지지율이 지금 조금 제가 높다 그러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보다는 전반적인 투표율 동료 이런 걸로 지금 국민의힘은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180석을 얻은 총선 때도 사전투표를 개표하면서 당락이 뒤집어진 곳이 많았다면서 이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아주 색다른 투표 독려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저씨, 이걸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뽑기는 말이지. 먼저 잘 찍어야 돼. 잠깐 잘못 찍으면 망하는 거야. 아주 뭐 박주민, 이재정 두 의원이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네요. 자, 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7%였나요? 네. 예,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사전투표 이번에도 여당의 유리. 느낌표는 백문이 불여한 표로 하겠습니다. 예. 제도에 따른 이 정당별 실익과는 별개로 투표권은 유권자들의 필수적 권리라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예, 홍 기자도 투표할 거죠? 그럼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돼 이곳 바닷길이 아예 가로막혔죠. 이 선박을 일단 물 위로 띄어야 밖으로 배를 빼낼 수 있어 오늘 밤 천천히 띄우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실려있는 컨테이너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제방에 처박혀 운하를 막아버린 에버기븐호. 뱃머리를 꺼내기 위해 특수 흡입식 준설선을 투입했습니다. 사흘 동안 준설한 모래와 흙만 2만 세제곱미터, 올림픽 수영장 부피의 8배에 달합니다. 작업엔 중동에 주둔 중인 미 해군의 준설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미국의 원유 수입 길목입니다. Do see some potential impacts on energy markets. 운하관리청은 배를 띄우면서 동시에 방향을 잡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인선 9척이 동원됐습니다. 길이 400m, 폭 59m에 22만 4천 톤인데 거기다 실린 컨테이너 2만여 개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에버기븐의 선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スエズ運河での座礁事故により運河の運航が遮断され、関係者をはじめ多くの方々に多大なる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しますことをお詫び申し上げます。 수에즈 운하는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This ship is highlighting how connected we are, how hiccups in our global economy and our supply chain can have ripple effects throughout economies around the world. 수에즈 운하엔 하루 평균 51척의 선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분홍 벚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어 봄 소식을 일찍 알렸습니다. 창경궁은 이미 노랗고 발그레한 물결로 꽃대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울잠을 자는 나무도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봄이 다 지나서야 깨어납니다. 그렇지만 늦여름까지 1년에 3번 꽃을 피워 다른 나무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다죠. 어쩌면 대추나무는 남들보다 긴 겨울잠을 자면서 더 충실히 가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자기 재능을 일찍 꽃 피우는 신동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늦었지만 더 많은 열매를 키워내는 대가들도 있죠. 배우 윤여정 씨는 70대에 세계 영화상을 휩쓸었고 소설가 박완서 씨도 40살에 등단해 한국 문학에 유산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25살의 청년이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잠수교 난간에 붙은 노란 쪽지들. 잠수교에서 사라진 아들을 찾는 엄마의 애절함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하염없이 부르고 싶은 이름,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은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 됐다는 말과 4천여만 원의 빚을 남기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도 낙오되는 노력만으로는 좁혀지지 않는 사회 구조가 젊음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돼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 실신 시대입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20대가 최근 4년 새 44% 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 되고 싶었으나 짐이 되는 현실에 죄송스럽고 부모는 좋은 환경과 기회를 물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일 테죠. 나태주 시인의 이 유명한 풀꽃시는 발표한 지 10년이 지난 뒤 교보문고 글판에 걸리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나 시인은 좋아서 쓴 시가 환갑을 넘어 사랑을 받았으니 인생의 반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또 16자의 짤막한 글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어봐, 참 좋아.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피지 않는 꽃은 없다였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중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많고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호남 동부 지역에 예상되는데요. 이때는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한낮에 14도, 대전 16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7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